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던 거 지금 계속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강화 학습에 대해서는 강화 학습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간단하게만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우셨던 게 K-민스 알고리즘이었고요. 결국 우리가 돌이켜보면 K-민스 알고리즘을 이 절차를 다 복습해드리기는 내용이 좀 많아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그 크게 네 가지 요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묶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뭐 그룹핑, 그룹을 만든다 또는 뭐 클러스터, 그룹, 클러스터 이게 같은 사실 비슷한 용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K-평균 알고리즘이나 비지도 학습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클러스터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ing 현재 진행형 형태가 붙으면 클러스터링, 즉 우리가 무리를 이렇게 지어 만들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센트로이드라고 해서 중심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클러스터의 중간 부분을 센트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 평균, K 민즈니까요. K는 이때 몇 개의 그룹으로 만들 거냐, 즉 요 용어로 하자면 몇 개의 클러스터로 만들 거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 K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즉 이걸 전문 용어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3이면 3개의 그룹으로 묶어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개념으로 뭐 센트로이드를 찾고 뭐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연산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K를 가장 최적의 이 아까 이 저기 뭐죠 그룹으로 그 클러스터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K-민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우리 인간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답을 함께 알려주면서 학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상식선 산에서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을 소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뭐 되게 쉽게 얘기하자면요, 뭐 우리는 그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이죠. 암하고 양성 종양, 그냥 여드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암하고 여드름을 우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으로는 뭐 색깔이라든지 뭐 두께라든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구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전혀 새로운 어떤 분류에 대한 패턴, 예를 들면 뭐 모양이라든지 뭐 또 깊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AI가 그 두 개의 암과 양성종양을 구분하는 그런 새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K-민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실제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도 많이 쓰긴 합니다만 K-민스 알고리즘, K-평균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는 두 번째는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차원 축소, 그래서 디멘저널 리덕션이라고 하거든요. 차원 축소랑 특징 추출, 피처, 특징 우리가 피처라고 그래요. 특징이라는 건 그냥 요인,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익스트랙션, 추출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사실은 더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가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제가 뭐 건강조사나 뭐 이런 임상 검사를 하면 예를 들면 뭐 검사 피 검사만 해도 뭐 몇십 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혈액 검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검사들을 하게 되면 뭐 인구 사회학적 정보, 뭐 성별이나 뭐 소득 수준 이런 거다 합치면 막 변수가 100개, 200개가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최대한 정보는 잃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간소화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차원을 축소한다. 디멘셔널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이때 디멘셔널이라는 뜻은, 차원이라는 뜻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차원, 2차원, 5차원, 4차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측정하는 변수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임상검사라면 뭐 검사 측정 항목이 6개면 우리는 이것을 6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6개의 어떤 측정 항목으로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이거 차원을
축소해서 만약에 2개나 3개의 항목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예측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득이죠. 소위 보시면 상관관계에 있는 여러 특징을 하나로 합쳐서요, 훈련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변수를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 속도도 빨라지고요, 또 실제로 보시면 또 메모리 공간도 줄이고, 그래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뭐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요, 뭐 우리가 비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만 같으면 예를 들면 되게 많아요. 뭐 식사량, 우리가 얼만큼 양을 많이 먹는지,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비율, 예, 그 내가 먹는 양에서 또 탄수화물이 얼만큼인지, 예, 가능하면 단백질이 더 낫죠. 그리고 뭐 음식 칼로리 이런 것들에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우리가 추출할 때 이 중에서 소위 비만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 2가지만 꼽아달라,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징 추출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예를 들면 되게 많은 뭐 영양 성분들을 다 볼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어떤 측정 항목, 예를 들면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또 뭐 지방이라든지 고지방이라든지 2가지의 설명만으로도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다면 가장 아주 심플하고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징 추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협업 필터링인데요. 협업 필터링은 가능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본인하고 유사한 성향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거죠. 소위 이제 추천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뭐 1992년도에 미국의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축했던 협업 필터링이 세계 최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 예, 어메존에서 우리가 도서 추천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 협업 필터링의 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협업 필터링은 크게 보면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누적된 대규모의 데이터, 소위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사용자 기반이고요. 2번째는 아이템 기반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좀 별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사용자 기반은 그야말로,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추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무언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 그것을 사용하는 유저한테, 유저를 중심으로 묻고요, 이 중에서 선호하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즉 유사한 사용자들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백화점의 VIP 고객을 정의하는 것들, 예,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오는 이 VIP 고객들은 어떤 물건들을 많이 사는 사람들, 유사한 성향들, 예를 들면 명품을 많이 사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VIP 고객이라고 묶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설명 여기 보시면 사용자 1, 2, 3가 있습니다. 자, 1은 ABCD라는 상품을 구매했고요. 2 유저 2는 A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 3는 예, B랑 D를 구매했어요. 이때 보시면 예, 단순히 우리가 이 사람을 묶는다고 하면, 사람 중심으로 묶는다고 하면, 그룹을 묶는다고 하면 소위 지금 유저 1하고 유저 3가 구매 패턴이 유사하죠. 보시면 예, 물론 다 겹치는 건 아닙니다만 2가지가 겹치잖아요. B하고 D가 겹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사용자 3한테는 이 사람이 사지 않았던 A와 C를 추천해주면 이 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겠죠. 예, 유저 3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례가 보시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보시면 SNS에서 우리가 친구를 추천할 때 그런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은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이 그룹이라든지 특징을 묶어서 이런 추천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이템 기반입니다. 아이템 기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템 기반은 이제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이전에 구매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그 다음 아이템을 선호하는, 그 다음 아이템을요 선호하는 연관성이 높은 다른 아이템에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구매했던 아이템을 확인을 해서 예, 추천을 해주는 거죠. 자, 이때 아이템은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자, 좀 비슷한데 개념이 좀 달라요. 자, 여기도 보시면 유저 1, 2, 3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유저 1은 A, B, C, D를 구매했고, 유저 2는 지금 보시면 A와 D라는 상품을 구매했고요. 유저 3는 D라는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때는 이제 상품 위주로 보시면, 자, 보시면 A 첫 번째 유저 1, 유저 2를 보시면 A하고 D가 지금 계속 나와 있잖아요.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A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D를 함께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 1, 사용자 2를 보시면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니까요. 따라서 지금 이 사용자 3는 D만 구매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A를 추천해 준다면 A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보시면 상품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천,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따라서 자,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을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경우에 속하니까 뭐 도서라든지 대표적인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쇼핑 사이트에서 상품 추천해 줄 때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마존에서 뭐 하나 구매했으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품이 계속 레코멘데이션 리스트에 뜨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업 필터링의 장점 단점 반드시 중요합니다. 꼭 별표 쳐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해주는,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이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 즉 어떤 특정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 또 어떤 사람들마다 어떻게 또 어떤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묶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할 때 협업 필터링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장점은 간단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라는 건 우리가 한눈에 보고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어떤 사람들이 A와 D를 동시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런 빅데이터 분석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또는 뭐 사람들끼리의 만남도 그래요. 뭐 A하고 뭐 이렇게 누구죠? A하고 C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구매 패턴이 비슷한 거는, 사용자 1과 사용자 3이 구매 패턴이 비슷한 거는 어떤 걸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정말 뭐 100가지도 넘는 이유들이 갖다 붙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뭐 이유가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이런 서로가 근접한 그런 결과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단점 두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별표 쳐주시고요. 단점은 뭐냐 하면, 자, 지금 데이터의 의존도가 높아요. 즉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패턴에 대한 추천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 예를 들면 제품이란 건 계속 등장하잖아요. 앞에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예를 들면 아이템 기반으로 가정했을 때, 자, ABCD 상품에 대한 이러한 어떤 연관성, 이런 어서세이션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지만, 뭐 상품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더 나타나고 더 좋아지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cold start problem, 그러니까 cold start 문제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cold start 문제라는 것은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대한 것만 우리가 묶어서 추천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위 비슷한 얘기인데요. 조금 비슷합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자, 이것을 우리가 first later 문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아예 구매를 안 한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신제품이 아니라 예를 들면 E라는 상품이 또 더 있어요. 근데 E는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스트에서 아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두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장점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어떤 패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가 높지만, 단점은 콜드 스타트의 문제와 퍼스트 레이트의 문제가 있다. 즉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는 추천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전혀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도 추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소위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필터링을 함께 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콘텐츠를 분석한 이 아이템 프로파일하고요, 사용자의 선호도를 추출해서 유사성 분석을 추천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에 있던 두 가지를 좀 섞은 거죠. 서로의 장점들을 섞고 단점을 상쇄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에 대한 추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요, 유사한 상품을 계속 추천하기 때문에 소위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그래서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 방법들이, 소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 빅데이터 알고리즘 방법들이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 필터링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쓰이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제 얼굴 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 앞에 보셨던 협업 필터링, 컨텐츠 기반 필터링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요, 최신 알고리즘 중에 하나는 모델 기반 협력 필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자료 내에서 있는 이 사용자의 패턴을 추정해서 우리가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요.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베이지안 확률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의 확률을 알 수 있다면 사후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베이지안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통계학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그 중에서도 거리 기반으로 이제 각각의 이 묶이는 확률들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재 디클리레 할당,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것도 역시 확률 모델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기반 필터링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고도화된 모델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겐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겐은 사실은 이게 한 2년 전 정도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제 기법이고, 요즘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이제 딥페이크라든지요, 또 딥보이스라든지. 아마 딥페이크나 딥보이스는 이제 그 실제로는 저기 그 어떤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이렇게 AI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 또는 딥페이크는 정말 실존하는 인물하고 얼굴이 정말 동일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마치 무언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 기법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겐이라고 하는 생성적 적재적 신경망이라고 하는 이 기법을 씁니다. 사실 이게 참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이게 비즈도학습 기법 중에 하나인데, 겐이라고 하는 모델이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점점 또 이게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겐에 대해서 논문이 좀 몇 편 있긴 한데, 보시면 최근에는 겐도 되게 많이 발달해 있어요. 자, 겐은 이거 제안한 사람은요, 이안 굿펠로라는 사람인데요. 이거 아주 쉽게 개념을 얘기하자면 경찰하고 위조범 사이의 게임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잠시만요, 여기 지금 더 확대가 안 되는군요. 밑에 혹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저기 노란색하고 지금 주황색 맨 밑에 여기 지금 요 도식을 보시면 지금 생성 모델하고 분류 모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 모델을 제너레이터 모델이라고 하고요, 분류 모델을 디스크라이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하고 분류 모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인공지능을 같이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생성 모델이라는 거는 지폐 위조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진짜 데이터처럼 가짜 데이터를 계속 진짜 데이터랑 비슷하게 계속 생성해냅니다.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면 또 다른 AI 알고리즘이 이 모델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게 이제 그 분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류 모델에서 이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페이크냐 리얼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짜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건 진짜랑 비슷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분류 모델도 역시 AI인데요. 이 AI가 분류하지 못할 정도라면 얘는 진짜 같은 가짜이겠죠. 그쵸? AI가 분류하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딥페이크나 우리가 딥보이스를 보시면 정말 실존 인물이 바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는 실존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와 같은 것들이 이 AI가 이 분류 모델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판별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어떤 난이도의 이 AI를 그러니까 페이크 모델을 우리가 제너레이터 생성 모델에서 만들어냈다면, 예, 그게 진짜 같은 가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것도 사실 가장 단순한 겐의 지금 프로시저를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은 겐 모델이 더 많이 발달돼 있어요. 최근에는, 예, 이 안에 또 뭐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쓰기도 하고요. 되게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겐 뭐 되게 많이 활용되죠. 되게 많아요. 뭐 음성 복원을 하거나 뭐 영상 편집도 그렇고요. 예,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계산. 뭐 최근에 2년 전에 보시면 왜 옛날 독립운동가들 사진들 보시면 막 최근 모습으로 이렇게 최근 흑백 사진도 컬러 사진으로 해서 조선시대 사진도 최근에 컬러 사진으로 만들고 하잖아요. 이게 다 겐을 이용한 겁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예, 이 비지도 학습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학습 예전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하고 또 다른 어떤 최근에 개발된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크게 보면 4가지가 있는데요. 자, 강화학습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하고 강화학습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중에 개발됐다고 해서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그 적합한 그런 또 이런 학습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나중에 이런 이 데이터의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러닝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강학습의 대표적인 방법 큐러닝이라고 하거든요. 큐러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습의 사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히나 게임에 적용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지능형 학습 시스템 만들 때도 많이 씁니다. 예,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요. 에이전트라는 개념도 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학습의 차이점, 또 강학습이 뭔지, 강학습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화학습,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자, 레인포스라고 하는 강화는 칭찬이나 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교육심리학이라든지 심리학 이론에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실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 그런 게 대표적인 우리가 레인포스먼트, 그러니까 강화학습의 어떤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강화학습이라는 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하고는 다른 종류의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자, 우리가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은요, 이런 소위 이 정해진 어떤 것들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정해진 분류를 하죠. 자, 그러나 이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약간 그 아이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이런 학습하는 기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사람 같은 경우에,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학습을 하시냐면, 보시면 스스로 학습을 하죠. 근데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 보시면 우리가 뭐 이런 뭐 선생님이나 교사나 뭐 또는 이제 뭐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떤 이런 분들이, 교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칭찬을 주거나 벌을 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공연장에서 크게 떠들었어요. 자, 그러면 혼이 납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떠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학습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공공장소 비슷한 뭐가 있을까요? 뭐 영화관에 갔습니다. 공연장이 아니라. 근데 영화관에서도 이제 안 떠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관에서 떠들지 말라는 그런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이전에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들었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벌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이 사람의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나 비디오학습은 보시면 좀 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좀 정해진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건데, 강화학습은 소위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자, 에이전트라는 개념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에이전트는 강화학습에서 학습을
학습 강화를 받는 이런 지능형 프로그램 또는 객체입니다. 즉 AI 자체를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AI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소위 AI죠.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보상을 하거나에 따라서 소위 이제 동적인 학습. 예를 들면 뭐 칭찬을 많이 받으면 어떤 특정 행동이 많이 늘 거고요. 또 벌을 많이 받으면 그 행동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이나믹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즉 이런 동적인 상태, 자 이런 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동적인 상태를 포함한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어떨 때는 행동이 더 증가될 수도 있고 어떨 때 행동이 줄어들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떤 수집하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이 에이전트, 소위 그러니까 AI라고 보시면 돼요. 이 AI가 이 어떤 마치 아이가 성장하면서 학습 환경에서 보상과 벌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이 이렇게 주어지듯이요, 발전하듯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특히 보상, 리워드라고 하거든요. 보상을 최대하기 위해서 그런 해결 방향을 우리가 AI가 스스로 찾고 선택하는 그런 기계학습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AI한테는 리워드, 보상 외에 사실은 원래 강화라는 레인포스먼트에는 퍼니시먼트라고 하는 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AI한테 벌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 AI는 생물체가 아닌데 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AI한테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을 줍니다. 자, 그래서 그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AI가 이런 그 해결 방안을 선택합니다. 솔루션을 선택하는 그런 기계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이라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죠. 자, 강화학습의 필수 요소. 자, 강화학습,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으려면 네 가지의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뭐냐면, 자,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소위 쉽게 얘기하면 AI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이전트가 AI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 environment가 있는데요. 환경은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 또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손쉽게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과거에 강화학습을 제가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슈퍼마리오 게임 많이 보여줬거든요. 슈퍼마리오 게임을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써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이 게임에서 보통 아이템을 얻거나 또 포인트를 얻잖아요. 이 캐릭터가. 자, 그때 그 환경들, 그 게임 속 환경이 이 인바이러먼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액션이라고 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 의한 조치로 환경의 상태가 변경이 되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보상, 보상도 필요합니다. 강화학습을 위해서는. 자, 벌은 없어도 되지만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는 행동의 평가값, 이게 이제 수치화가 돼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강화학습의 이 모델링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강화학습이라는 건 결국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 발전하는 그런 기계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대체 그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소위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정적인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들을 학습하고 답을 내는 걸 우리가 정적 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다이나믹하다, 동적이라는 뜻은 우리가 결과값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매우 정적이죠. 사실은 훈련된 데이터에서 패턴을 탐색하고 이걸 학습하는 거니까 굉장히 정적입니다. 반면에 보시면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각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니까 동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걸 조금 앞당길게요. 예, 어이구. 예, 혹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앞당겼습니다. 예. 자, 제가 좀 가리네요. 잠시만요. 예, 됐다. 잘 보이시죠? 예. 됐죠? 잠시만요. 예, 됐네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차이점이 있다면, 자, 이제 지도학습하고 강화학습을 비교해 볼게요. 자,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명백한 정답이 없으니까 강화학습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러나 지도학습하고 강화학습을 비교하자면, 자,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답, 이때 우리가 정답이라는 걸 레이블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레이블링, 정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 과정에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알려주듯이요. 정답을. 자, 그러나 강화학습은 강화학습 자체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제가 좀 가렸는데 에이전트가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 에러. 그러니까 트라이얼은 시도한다는 거고요. 에러는 우리가 오류를 경험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학습함으로써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얻는 보상을 통해서 얘가 답을 찾아가는 거죠. 최상의 답을. 자, 그러니까 지도학습하고 강화학습은, 자, 명백한 정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소위 이제 레이블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자, 지도학습하고 강화학습의 또 다른 이제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네 가지 필요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리워드, 보상도 중요한데, 보시면 우리가 환경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얻는 이런 새로운 방법이라든지요, 또 이미 발견된 보상의 정책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했을 점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슈퍼마리오 게임 같으면, 자, 저 버섯을 먹으면 슈퍼마리오가 더 강해지죠.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저 버섯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AI가 보상처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 버섯을 먹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죠. 자, 이와 같은 이미 발견된 보상을 이용한 정책,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실시간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훈련된 데이터에서 답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답변을 굳이 이렇게 탐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보상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패턴을 찾는 거니까 이거는 실시간 탐색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강화학습은, 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AI가요,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실시간으로 새로운 어떤 탐색, 그러니까 새로운 답변의 탐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죠. 그러니까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해진 어떤 환경이 아니라 계속 좀 변화하는 환경에서 최선의 답을 찾을 때 되게 유리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바로 강화학습은 다중 결정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특정 작업을 어떤 완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체인이라고 해서, 자,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더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어떤 액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움직임을 취해야 되는지, 게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게임이라는 거 보시면 슈퍼마리오 게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적을 피해서, 적한테 이렇게 거북이 잘못 밟으면 이렇게 포인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뺏기니까, 포인트는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북이를 먹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결국은 그 스테이지에 필요한 포인트까지 가서 이 보스를 무찔러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은 되게 여러 가지의 필요한 의사결정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통해서 하나의 예측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지금 필요한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 스테이지를 깨기 위해서는요. 그러나 지도학습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데이터에서 하나의 예측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일 결정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암이냐 양성 종양이냐를 예측하는 거, 분류하는 거, 이런 건 지도학습에서는 그거 하나만 하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의 뭐 모양이나 색깔이나 뭐 깊이를 보고 이게 암이냐 암이 아니냐, 자 이렇게 하나만 결정할 수 있는데, 강화학습은 그게 아니라 어떤 게임의 환경에서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기법들이 이런 다중결정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판서가 안 돼서 그냥 어차피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레디언트의 값에 기반하는 Q러닝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value based Q러닝이라는 그 영문 소문자 Q고요. Q러닝이라는 그런 학습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강화학습이 Q러닝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Q러닝이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게 게임 이론 같은 걸 좀 적용한 건데요. 그건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확률 기반,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여기서는 폴리시라고 해서 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강화학습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대값과 예측값을 통해서 이 확률에 기반하는 이런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Q러닝이라고 해서 약간 징검다리 게임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즌 라이크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게임 모델에서 제일 많이 적용됐던 게 강화학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강화학습이 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강화학습 사례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강화학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모델링하는 단계에서 보시면 강화학습이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어쨌든 간에 강화학습은 이 네 가지의 반드시 필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전트, 그러니까 어떤 이 활동하는 AI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동작, 액션, 리워드, 보상,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는 환경에서만 강화학습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작업에 매핑해서 이렇게 활용들을 합니다. 자, 그 정도 말해주시면 되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웹페이지에 광고를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광고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AI한테 맡겨서 정말 뭐 얘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학습해서 그걸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는 예를 들면 뭐 적합한 광고 수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몇 명이 로그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되겠죠. 그다음에 환경은 웹페이지랑 사이버의 공간, 그 환경이 되겠고요. 동작은 그렇죠, 뭐 다른 광고를 페이지에 추가한다든지, 페이지에서 광고를 삭제한다든지, 추가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든지, 뭐 세 가지 이런 결정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리워드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에이전트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증가하는 거는 좋은 거고 매출이 떨어지는 건 나쁜 거다라고 얘가 이제 이 보상을 학습하게 되면, 리워드를 학습하게 되면 가장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웹페이지를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불필요한 광고는 삭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나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광고는 추가하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학습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온라인 학습 카탈로그에서 뭘 표시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화면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UX UI에서. 그래서 이것을 환경은 학습 시스템이고요. 조치는 뭐 이 비디오와 그 광고를 재생하는 새로운 학습 비디오 광고를 재생하는 이런 것들이랑 보상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비디오를 클릭을 많이 하면 그게 좋은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클릭할 만한 그런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거 사실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AI가 학습을 해서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도 되게 많이 써요. 참고로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 자, 제일 유명한 게 지금 프로즌 레이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표적인 이제 Q러닝에 대한 학습 기법인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 출발점 스타트부터요, 도착점 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출발점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도착점은 노란색으로 돼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보시면 어떤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구멍, 여기 구멍에 빠지면 이 사람이 이 캐릭터가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가 스타트인 출발점에서 골인 도착점까지 가장 경제적인 방법, 가장 빠른 방법으로 구멍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착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에이전트는 이동하는 이 로봇이죠.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결국 AI 캐릭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환경은 보시면 지금 얼음판, 지금 얼음판은 건너갈 수 있는 거고요. 구멍은 빠지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 두 가지 환경이 있는 거고요. 액션은 지금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액션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보상은 보시면 여기 골 도착점에 접근하게 되면 긍정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만 혹시나 잘못해서 여기 구멍 홀에 빠지게 되면 이때는 부정적인 반응, 예를 들면 점수를 차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AI가 여러 번 시도 끝에 이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예를 들면 이제 플러스 1점을 준다고 하면 그 가장 점수가 많은 이런 것들을 얘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여서 요 노란색까지 갈 때 보상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빠른 거리로 가겠죠. 반대로 이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음영 처리된 게 홀이거든요. 구멍이거든요. 이런 데 빠지면 점수가 차감되니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점수를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를 AI가 게임 하듯이요. 그래서 제일 안 가본 길로도 가보고 해서 여러 번 했을 때 결국 이 가장 합리적인 여기 도착 방법이 뭐냐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게 그래서 강화학습이 적용됐던 실사례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2016년도에 그 알파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바둑이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지금 이 바둑 대전을 두고 있는 그런 기법인데 이때 사용됐던 게 강화학습이에요. 자, 그래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게 그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거다라는 거를 이 검증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강학습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폭탄을 불이 붙었을 때 지금 절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절단기를 들고 폭탄의 실을 끊어버리는 이런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자, 예를 들면 행동은 이거 끊는 거잖아요. 보상은 이제 못 끊고 벌칙을 받는다면 최적의 이게 대신에 계속 들고 있으면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최대한 많이 벌었다가 마지막에 요 폭탄이 터지기 전에 끊는 요 타이밍을 얘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에이전트인데요. 자, 지금 이 에이전트에서 이것을 이제 앞에 지금 지금 폭탄하고 요 실을 끊어버리는 이 에이전트를 간단하게 추상화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우리가 B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C가 바로 폭탄이 되겠습니다. 폭탄이 아니라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우리가 이동할 때 요 순차적인 문제를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요. 자, 이처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A가 B로 이동을 할 때 이 정의할 때 사용하는 요 지금 계산적 방법 있죠. 이게 지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게 그 마크로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크로프 결정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또 역시 확률 환경에서 환경과 상태가 변했을 때 각각의 이 계산하는 변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마크로프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주 자세한 것들은 이 수업에서 다루기엔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수학 시간에 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마크로브는 뭐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마크로브 결정 프로세스는 우리가 환경이라는 건 시시각각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값을 고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 어떤 하나의 값이 변하게 되면 그 다음 값들도 연쇄적으로 변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변한다면 그 다음 확률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 다음 것들도.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거 우리가 마크로브 결정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상이 높은 쪽으로 결정하는 값을 우리가 마크로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간단하진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연속형인 지금 오브젝트가 하나, 둘, 셋, 넷, 6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얘들은 다 연속형 값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하나가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되게 쉽게 설명할게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6개니까 한 15.5라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당 15.5%. 다 합치면 100%가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균일한데 어느 하나가 만약에 퍼센트가 높아지면 다른 건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 확률을 계속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가 바뀌게 되면 다른 게 연쇄적으로 바뀌니까 그런 상태 전이 확률을 계속적으로 트랜지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 계산해서 상태에 대한 전이 확률을 계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크로 체인이라고 하는데, AI 수학이나 이런 데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계속 변화하는 환경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계산해 줘야 된다. 이거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지금 A에서 B로 가는 건데, C의 값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A에서 B로 가는 이 방향이 값이 다 변하게 되겠죠. 총 합은 100이 될 테니까요. 예를 들면 A에서 B만큼 8로 가면 8이 80%라고 생각하시면 0.8이요. A에서 C로 가는 거는 100%를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20%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에서 B로 가는 게 70%라면 A에서 C로 가는 건 30%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계속 상태를 이 변화하는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 큐러닝 알고리즘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 간단합니다. 이것도 F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A나 이렇게 뭐죠? 호수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로봇이. 그래서 A나 아니면 E 쪽으로 가서 이걸 건너가려고 합니다. 건너가려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하면 여기 C 위치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 얘가 잘못 가서 뭐 뒤로 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큐러닝이라고 해요. 아까 그 보셨던 마크로브 체인처럼 비슷합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추상화를 하면 간단히 우리가 요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제가 만약 C에 있어요. C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 목적지는 F예요. 여기 F죠. 여기 F. 자, F로 가려면 우리가 C에서 F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경우의 수는 되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C에서 B로 갔다가 A로 갔다가 F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C에서 뭐 E로 갔다가 F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C에서 A로 갔다 F로 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다양한 지금 경로가 있을 텐데, 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가장 경제적인 거를 계산할 거냐? 이걸 이제 게임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강화학습은. 그래서 만약에 육지로 바로 이동한다면 100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 동글뱅이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알파벳이 적혀 있는 걸 노드라고 합니다. 자, 이 노드가 바로 스테이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액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하는 경로는 되게 다양하죠. 지금 보시면 뭐 뒤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100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계산을 할 거냐? 자, 지금 보시면 B에서 만약에 F로 이동하는 요 방법은 보시면 우리 눈에는 바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자, 우리 눈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B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로봇이 B, A, F로 가는 게 제일 지금 경제적이고 제일 빠르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AI는 이렇게 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가 제일 경제적이고 빠르냐, 이걸 연산을 합니다. 지금 우리 눈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AI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 형태로 봐요. 자, 이런 형태로 봐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보시는 요 형태를 매트릭스 행렬 형태로 바꾼 겁니다. 자, 예를 들면 B에서 A로 가고, 그래서
B에서 A로 가고 0이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에서 F로 가고, 그 다음에 뭐 A에서 F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A에서 F로 가면 100점이죠. 이런 식으로 행렬로 다 만들어줘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상 매트릭스, 그러니까 리워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각각 0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것들만, 그러니까 그 순방향만 0인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만약에 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순방향, 그러니까 무조건 전진하는 방향만 0이니까 0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채웁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결국은 연결되지 않은 그런 구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매트릭스를 먼저 만들어요, AI가. 예,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Q는 뭐냐면 스테이트 액션, 그러니까 다음 상태로 들어가는 행동. 그 다음 R은 스테이트 액션인데 현재 상태의 행동. 그리고 감마는 0에서 1 사이의 그런 값들입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우면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니까 이제 보상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요. 1에 가까우면 이제 먼 미래의 수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행동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마 값은, 이 감마 값을 찾는 게 이제 이 큐러닝의 핵심인데요. 감마 값을 그럼 어떻게 찾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마 값은 초기에는 랜덤하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랜덤한 값들을 계속 조정해 가면서 얘가 반복해서 조정해 가면서 가장 최상의 감마 값을 찾게 됩니다. 감마라는 건 결국은 당장의 보상만 고려할 거냐, 아니면 먼 미래까지 예측해서 이 최저의 값을 볼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 여기서 F까지 가는 방법을 먼 이런 장기적인 이런 도로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갈 거냐, 아니면 요 당장 눈앞에 있는 요것만 갈 거냐, 요 움직임에 대한 것들이 바로 감마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마값을 0.7로 일단 임의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 액션 R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보상 매트릭스는 요렇고요. 그 다음에 처음 초기값 Q값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다음 상태로 행동한 요 값은 지금 감마 7이 들어가니까 다 일단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초기값이니까 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0.7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 감마값을. 그래서 보시면 예, 감마값은 예,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냥 편하게. 여기 0.7을 0으로 곱하면 0을 곱하면 다 0이 되잖아요.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1에 0.7을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음수는 나쁜 거니까 안 할 거고, 플러스로 가는 값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을 곱하면 70이 되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계산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예, 그 값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디로 그럼 가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A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예, F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계산해봤더니 AI가 계산했을 때는 이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런 거 시험에 내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외우실 필요가 없고 개념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예, A에서 F 바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A에서 F로 가는 게, 그쵸? F가 도착지니까 한 번에 가는 게 가장 이득이죠. A 관점에서는, A 지점에서는. 그렇죠? A에서 F로 가는데 C나 E를 거쳐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한 번에 보는데 AI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예, 학습식을 통해서. 그래서 행위는 A로 가는 게 가장 이 보상 점수에서 가장 좋아 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Q 매트릭스라는 걸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예, 요 Q러닝에 대한 요 Q 매트릭스를 현재 값이거든요. 이게 현재 값을 수정하게 됩니다. 수정하면 예, 이게 F가 제일 좋았다니까 이게 100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초기 값은 다 0이었잖아요. 예, 이렇게 수정합니다. 이 값을 계속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럼 C로 가면 얼마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일 때는 F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B일 때는 A로 가는 게 제일 좋고, 예, 여기 B로 있으면 A로 가는 게 좋고, 그쵸, 맞네요. 눈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는 여기 초기값이 다 0이었잖아요. 예, 다 0이었잖아요. 초기값은. 그리고 우리가 지정해 준 거는 요 목표값에 들어갔을 때만 100점이다라는 것만 지정해 줬죠. 다 0이었죠. 근데 0에 대한 값이 다 바뀌었죠. 이 지금 그 감마값을 다 더 곱하는 바람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매트릭스가 있다면 이걸 이제 우리 눈에 보기 편하게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예, 요 점수를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예, 경로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BAF가 합치면 70에서 100이니까 170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로를 합친 것보다 더 이득일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자, 가중값, 최저값 이런 걸 정해서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자,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업의 마지막입니다.